6달.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지만 권지훈에게는 장례식 날에 잿빛 하늘 아래 멈춰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YAJ 그룹의 총수. 그를 수식하던 화려한 단어들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찢어지는 듯 펼쳐지는 구름 위의 궁전이라 불리는 펜트하우스에 스스로를 유폐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던 이 공간은 이제 주인의 절망을 반영하듯 차갑고 생기 없는 회색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통유리창은 도시의 야경을 거대한 스크린처럼 비췄지만 지훈의 눈은 그 무엇도 담아내지 않았다. 최고급 실크 파자마는 구겨진 채였고 한때 날카로운 지성으로 빛나던 그의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엉망으로 자라나 있었다. 그는 며칠째 같은 자리에 앉아 값비싼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은 차에 텅 빈 벽난로 안쪽의 어둠만을 응시했다. 그에게는 아침과 밤의 구분조차 무의미했다. 고요함을 깨고 현관의 전자음이 울렸다. 이 성역에 접근이 허용된 유일한 인물. 박비서였다. 박비서는 손에 든 태블릿 PC와 서류철을 든 채 무거운 침묵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는 이 거대한 유리 상자 안의 공기가 얼마나 무겁고 탁한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상사를 어떻게 질식시키고 있는지 매일 통감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 회장님, YJ건설의 3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김태우 부회장께서 주재하신다고 합니다. 박비서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공간을 맴돌다 힘없이 사라졌다. 지훈의 어깨는 미동조차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다. 박비서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회장님, 최소한 이 서류만이라도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동남아시아 신규 플랜트 사업 건입니다. 김 부회장님이 결재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훈의 시야 안으로 서류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넣었다. 지훈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주 느리게 움직여 서류의 모서리를 스쳤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다. 그의 무반응은 박 비서에게 익숙한 절망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YJ 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선장을 잃은 채 폭풍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우의 중심에는 회장의 공백을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는 김태우 부회장이 있었다. 박 비서는 지훈의 무너진 모습 뒤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지금의 그는 그저 깨지기 직전에 유리잔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대호 이상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주 여사님께서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박 비서가 감히 선을 넘는 발언을 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었다. 주 여사라는 단어, 그것은 굳게 닫힌 지훈의 의식에 균열을 일으키는 유일한 망치였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순간 펜트하우스의 고요함을 찢고 거리에서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끼익. 고행금과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지훈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귓게는 박 비서의 목소리 대신 6달 전 그날의 소리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쏟아지는 비, 빗물에 번지는 붉은색, 구급차의 사이렌, 그리고 그날도 비가 내렸다. 어머니, 주애란 여사는 오랜만에 모자간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지훈은 그날따라 유난히 바쁜 일정에 쫓겨 어머니와의 약속을 다음으로 미룰까 고민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냥 얼굴만 보자.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놨어. 라며 웃으셨다. 그것이 마지막 식사가 될 줄이야. 그는 영상회의 때문에 배웅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창밖으로 어머니의 차가 정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무심코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1시간 뒤 박 비서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빗길에 미끄러진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어머니의 세단을 그대로 덮쳤다. 명백한 사고였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뒤로 처참하게 부서진 차체와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의사의 무표정한 사망 선고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장례식 내내 울지 않았다. 눈물 대신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극심한 항의만을 느꼈다. YJ 그룹의 후계자로서 받아온 모든 교육과 훈련은 이런 종류야. 최초의 여주의 상실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박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가 떠난 후에도 지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에게 단순한 가족 이상이었다. 냉혹한 기업가의 세계에서 그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자 그의 인간성을 지켜주던 마지막 보루였다. 그 보루가 무너지자 권지훈이라는 인간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YJ 그룹 본사 빌딩의 최고층 회장실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진 부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김태우 부회장, 지훈의 아버지, 고권 회장의 동생이자 지훈의 유일한 혈육인 삼촌. 그는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며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따르는 임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훈이 그 녀석이 아직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김태우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으나 그의 눈에는 차가운 조소가 어려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형님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경영권이 갓 30을 넘긴 조카에게 넘어갔을 때부터 그는 지훈이 자신의 야망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다. 네, 부회장님. 박 비서가 매일같이 들락거리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사회도 불참할 것이 확실합니다. 김태우의 측근인 기획조정실장이 굽신거리며 보고했다. 그는 김태우 라인의 핵심 인물로 지훈의 몰락을 누구보다 바라는 자 중 하나였다. 김태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미를 잃은 슬픔이 오죽하겠나. 하지만 그룹은 기다려주지 않아. 그 녀석은 너무 감상적이야. 형님을 닮지 않았지. 그 점이 주혜란 여사와 꼭 닮았어. 그는 주혜란 여사라는 이름을 입에 담으며 경멸감을 숨기지 않았다. 주혜란은 비록 명문가 출신은 아니었지만 현명하고 강단 있는 여성으로 형님의 곁에서 YJ를 함께 일군 숨은 공신이었다. 그리고 김태우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을 유일하게 견제하던 인물이기도 했다. 내일 이사회에서 동남아 플랜트 사업 안건을 통과시킬 걸세. 지훈이가 반대하던 사업이지. 하지만 이젠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김태우는 위스키를 한 모금에 들이켰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지훈의 건강 문제를 공식적인 이유로 내세워 서서히 그룹의 실권을 장악할 계획이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조카의 슬픔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자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훈의 사람들을 하나둘씩 쳐내기 시작했다. 주 여사가 후원하던 복지재단의 예산을 삭감하고 그녀가 아끼던 오래된 임원들을 한직으로 몰아냈다. YJ 그룹 내부는 서서히 김태우의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원들은 그룹의 실질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쇠약해진 사자와 탐욕스러운 하이에나 사이에서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심해처럼 어두웠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공간. 그녀가 사용하던 서재는
여전히 그녀가 좋아하던 난초 향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책상에 앉아 그녀가 마지막으로 읽던 책을 집어들었다. 책갈피 사이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지훈아,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마라. 가끔은 곁을 돌아보는 여유가 진짜 힘이란다. 지훈은 메모지를 쥔 채 가늘게 떨었다. 6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메마른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줄 알았던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과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피어오르는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절망의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의심의 씨앗이 아주 먼 곳에서부터 바람을 타고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의 권지훈은 그저 어머니를 잃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남자일 뿐이었다. 시간은 무감각한 권지훈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가 폐인처럼 자신을 가둔 지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박 비서가 결제 서류 대신 법무팀의 공식 문서를 들고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것은 주애란 여사의 유산 상속 및 재산 정리에 관한 최종 확인서였다. 지훈은 그 서류들을 불쏘시개처럼 바라보았지만 박 비서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다. 회장님, 다른 것은 다 미루셔도 이것만큼은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주 여사님의 성북동 자택 문제입니다.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재단 측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주 여사가 생전에 운영하던 작은 장학재단은 그녀의 사후 김태우 부회장의 압력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몰려 있었다. 성북동 자택. 그 단어가 지훈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곳.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곳은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었다. 장례식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그 집의 대문을 넘지 않았다. 그곳에 발을 디디는 순간 남은 온기마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음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다. 지훈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기계적인 승낙의 박 비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즉시 차량을 준비시켰다. 방탄기능이 탑재된 검은색 세단이 한강의 다리를 건너 강북으로 향하는 동안 지훈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집과 얽힌 기억들로 소용돌이쳤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차가 멈춰 섰다. 지훈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잠시 망설였다. 6개월 넘게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집은 예상대로 을씨년스러웠다. 담쟁이 덩굴만이 제멋대로 자라나 집의 일부를 잠식하고 있었다. 박 비서가 먼저 내려 철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육중한 문이 마찰음을 내며 열리자 지훈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현관으로 향하는 대신 무언가에 이끌린 듯 옆쪽의 정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은 어머니가 평생을 가꾼 비밀의 화원이었다.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꽃들이 피고 지던 어머니의 자부심이 담긴 곳. 지훈은 그곳이 지금쯤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으리라 생각했다. 어머니의 부재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는 그 절망을 마주해야만 했다. 정원으로 들어서는 아치형 입구를 지나는 순간 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예상했던 황량한 풍경 대신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흔적들이 보였다. 물론 정원 전체가 완벽하게 관리된 것은 아니었다.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죽은 가지들과 잡초들이 남아 있었지만 중앙의 화단은 놀랍게도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여자가 있었다. 밀짚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자가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잡초를 뽑고 있었다. 작업복 바지에 헐렁한 티셔츠, 팔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일에만 몰두해 있었다. 지훈은 이 상황이 불쾌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공간에 침입한 저 여자는 누구인가? 당신, 누구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지훈의 목소리가 정원의 고요함을 깼다. 여자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밀짚 모자 아래로 땀에 젖은 머리카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맑고 단단한 눈동자가 드러났다. 그녀는 지훈의 낯선 얼굴과 값비싼 정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시 아무렇지 않게 일어섰다. 여기 관리인입니다.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앳된 외모와 달리 차분하고 힘이 있었다. 혹시 권지훈 씨 되십니까? 박 비서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당신을 고용했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자가 지닌 특유의 오만함과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모든 것에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정원을 망가뜨린 잡초들, 그리고 이 낯선 여자. 하지만 한서연은 그의 위압적인 태도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지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두려움도 없었다. 저는 주애란 여사님의 유언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식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이 정원을 복원하는 조건으로요, 회장님. 그녀는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의도적인 힘을 주어 말했다. 복원, 이 꼴을 보고 복원이라고 하는 건가? 내 어머니가 보셨다면. 지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슬픔이 다시 분노로 변해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어머니의 정원을 이렇게 망쳐놓고 당신 해고야. 당장 꺼져. 그때 한서연이 지훈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정원을 망친 건 제가 아닙니다. 회장님이죠. 지훈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감히 누구도 그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YJ 그룹의 총수 권지훈에게 서연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에게서는 흙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풀 향기가 났다. 이 정원은 주인이 버렸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식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죠. 하지만 지난 6개월간 이곳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을 포함해서.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처럼 지훈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당신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지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터뜨린 감정의 폭발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닌 전국을 찔린 자의 방어적인 분노였다. 아무것도 모르죠. 하지만 이건 알아요. 서연은 흙바닥에 나뒹구는 시든 장미 가지를 집어들었다. 이 장미는 주 여사님이 가장 아끼시던 퀸 엘리자베스 품종이에요.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해서 거의 죽어가던 걸 제가 겨우 살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죠? 그녀는 시든 가지를 지훈의 가슴팍에 겨누듯 들어보였다. 주 여사님의 유산은 이 정원뿐만이 아닐 텐데요. 당신이 회장이라는 그 자리, YJ 그룹, 그것들도 이 정원처럼 버려두고 계시잖아요. 당신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가꾼 것들을 당신은 지금 스스로 죽어가도록 방치하고 있다고요. 그녀의 말은 망치처럼 지훈의 머리를 내리쳤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많은 임원들과 충직한 박비서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웬 정원사 하나가, 그것도 흙투성인 여자가 자신에게 내뱉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무례했지만 뼈아픈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자신도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책임져야 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있었다.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지훈의 목소리가 간신히 새어나왔다.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그 자리에는 깊은 혼란과 수치심이 밀려왔다.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눈빛은 그가 잊고 지냈던 책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한서연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었다. 전 해고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계약은 주 여사님과의 약속이니까요. 이 정원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겁니다. 회장님이 이곳에 다시 오시지 않든 지훈은 한동안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이 여자를 당장 쫓아내야 한다는 이성과 그녀의 말이 만들어낸 작은 파문에 휩쓸리는 감정이 충돌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더 이상 이 정원에, 이 집에 머무를 자신이 없었다. 그가 철문을 향해 걸어갈 때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회장님, 도망치는 건 가장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건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훈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세단에 올라타자마자 박 비서에게 소리쳤다. 출발해, 당장. 차가 성북동 자택을 벗어나는 순간 그는 백미러를 보았다. 한서연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맑고 단단한 눈동자가 6개월간 굳게 닫혀 있던 그의 심장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다. 성북동 자택에서의 그날 이후 권지훈의 펜트하우스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 파묻혀 보냈지만 텅 빈 벽난로 대신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늘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던진 날카로운 말들은 그의 무너진 자존심에 박힌 파편처럼 그를 괴롭혔다. 도망치는 건 가장 쉬운 일. 그 말은 그가 애써 외면하던 진실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수십 가지 이유를 둘러댔다. 유산 상속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법무팀에 정확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그 건방진 정원사를 정식으로 해고하고 위약금을 물려야 한다. 그런 변명들을 방패 삼아 그는 일주일 만에 다시 성북동 자택의 철문 앞에 섰다. 이번에는 박 비서도 대동하지 않은 채 오로지 혼자였다. 그가 정원 입구에 섰을 때 한서연은 지난번과 똑같은 모습으로 온실 근처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외바퀴 손수레의 걸음포대를 싣고 낑낑대며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지훈은 자기도 모르게 인상을 썼다. YJ 그룹 총수의 어머니가 살던 집에 저런 중노동이라니.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일부러 인기척을 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흘끗 쳐다볼 뿐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오셨네요, 회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저번처럼 소리 지르러 오신 거면 좀 이따 하세요. 저거 옮기다 힘 빠지면 안 되니까.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게도 저기가 아닌 순수한 몰입이 느껴졌다. 지훈은 대답 대신 팔짱을 끼고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는 작은 체구였지만 걸음포대를 다루는 솜씨는 제법 야무졌다. 그녀는 포대를 화단에 부린 뒤 흙과 섞으며 중얼거렸다. 이것 봐요. 흙이 다 죽었어요. 겉보기엔 멀쩡해도 양분이 하나도 없어요. 주 여사님이 이걸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그녀는 지훈을 향해 말하는 것 같기도 했고 혼잣말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사람들은 다들 화려한 꽃만 보죠. 하지만 진짜 생명은 이 흙, 뿌리에 있어요.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화려한 꽃도 결국 시들어요. 그녀는 흙 한 줌을 쥐어 보이며 말했다. 그 검은 흙이 지훈의 눈에는 마치 자신의 썩어가던 내면처럼 보였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분, 그 다음에는 30분. 그는 자신이 왜 이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그녀의 모습이 이상하게도 그의 복잡한 머릿속을 잠시나마 비워주는 것 같았다. 그는 벤치에 앉아 그녀가 죽은 가지를 쳐내고 잡초를 뽑고 새 묘목을 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다. 지우는 거의 매일같이 성북동 집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해고나 법적 조치 따위의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저 정원 한 구석에 앉아 있거나 온실 주변을 서성거렸다. 서연도 더 이상 그에게 퉁명스럽게 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마치 정원의 일부 혹은 말 못하는 오래된 나무처럼 대하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 이 나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앙상한 가지가 남은 늙은 나무 앞에서 멈춰 서며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매화나무예요. 주 여사님이 특히 아끼셨다고 들었어요. 겨울 추위 속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잖아요. 다 죽은 것 같아도 이 가지 끝에는 이미 꽃눈이 맺혀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지 끝을 어루만졌다. 사람들은 겨울이 오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식물은 알아요. 이 추위가 지나야 더 단단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걸. 죽은 가지를 쳐내는 건 아프지만 그래야 새순이 자랄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녀의 말은 지훈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지난 7개월간 자신을 죽은 가지처럼 방치해두었다. 고통을 잘라낼 용기조차 내지 못한 채 그날 서연은 지훈에게 낡은 온실 청소를 도와달라고 명령했다. 지훈은 어이가 없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따라 뽀얀 먼지가 쌓인 온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어머니의 손길이 가장 많이 닿았던 곳이었다. 희귀한 난초들과 이름 모를 허브들이 가득했던 곳. 지금은 대부분 말라 죽어 앙상한 줄기만 남아 있었다. 이쪽 선반 좀 잡아줄래요? 위태로워 보여서. 서연의 말에 지우는 엉거주춤. 낡은 나무 선반을 붙잡았다. 그가 선반을 잡는 순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선반 위에 있던 낡은 양철 상자 하나가 그의 발치로 굴러 떨어졌다. 꽤 묵직한 소리였다. 어머, 조심. 서연이 달려와 상자를 집어들었다. 상자는 녹이 슬어 잘 열리지 않았다. 그녀가 힘을 주어 뚜껑을 비트니 끽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과 그 밑에 작은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이게 뭘까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냈다. 가죽 표지의 일기장은 전형적인 원예 일지 가르더닝 저널처럼 보였다. 표지에는 주애란 여사의 단정한 필체로 나의 정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것. 그것은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무용품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겉면은 긁혀 있었고 한쪽 모서리가 살짝 깨져 있었다. 마치 어딘가에 급하게 숨기거나 혹은 어떤 충격으로 인해 손상된 듯한 모습이었다. 아무래도 주 여사님 물건인 것 같네요. 서연은 흙 묻은 손을 작업복에 닦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두 물건을 지훈에게 건넸다. 이건 회장님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만 제 일을 마저 할게요. 그녀는 지훈의 복잡한 표정을 읽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지훈은 온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한 낡은 일기장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손상된 USB가 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그가 어렸을 때 함께 심었던 작은 목련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오늘 지훈이와 목련을 심었다. 녀석이 자기 키만 한 삽을 들고 어찌나 용을 쓰던지. 이 나무처럼 우리 지훈이도 굳건하고 아름답게 자라주었으면. 그는 더 이상 일글떨글 없었다. 억눌러 왔던 감정이 뜨거운 용암처럼 솟구쳐 올랐다. 그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은 채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것은 7개월 만에 터뜨리는 진짜 눈물이었다. 절망과 그리움,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인 통곡이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그의 손에 차갑게 잡히는 것이 있었다. 손상된 USB 메모리. 어머니는 왜 원예 일기장과 함께 이것을 온실 선반 위 낡은 상자 안에 숨겨두었던 걸까? 단순한 자료 백업이었을까? 아니면 지훈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불길한 형상으로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USB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7개월간 멈춰있던 그의 뇌가, YJ그룹 총수의 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권지훈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공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다. 7개월간 그의 주변을 맴돌던 무겁고 축축한 절망의 안개는 거치지 않았지만 그 안개 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과 그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 손상된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무너진 아들이 아니었다. 잊고 지냈던 YJ그룹의 총수, 권지훈의 본능이 수면 아래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비서는 이른 아침부터 걸려온 회장의 전화에 놀랐지만 이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지난 7개월간 들어왔던 공허하고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짧고 날카로우며 한치의 감정도 허용하지 않는 그가 오랫동안 보좌해왔던 냉철한 CEO의 목소리였다. 박 비서, 지금 즉시 YJ 데이터 보안팀장, 정 팀장 내 펜트하우스로 올려보내. 개인 장비 전부 챙겨서. 그리고 자네도 함께 와. 1시간 준다. 지훈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조였다. 그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YJ그룹의 핵심 서버와도 연결된 최첨단 보안 장비가 갖춰진 그만의 요새였다. 정확히 58분 뒤 박 비서와 정 팀장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정 팀장은 그룹 내 최고의 데이터 복구 전문가였지만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회장의 호출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다. 지훈은 책상에 앉아 어두운 모니터를 배경으로 그들을 맞았다. 그의 눈빛은 7개월 전보다 더 깊고 어두워져 있었다. 이거. 지훈은 비닐봉지에 담긴 USB를 책상 위로 던졌다. 물리적 손상이 있고 아마 암호화되어 있을 거다. 무슨 수를 써서든 지금 당장 복구해. 여기서. 그리고 이 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YJ그룹 최고 보안 등급에 해당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정 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USB를 집어들었다. 그는 보자마자 이것이 일반적인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손상 정도에 따라 시간이 필요한 시간만큼 써. 하지만 오늘 안에 최소한의 단서라도 찾아내. 지훈의 말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정 팀장은 즉시 자신의 장비를 설치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박 비서는 지훈의 곁에 서서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회장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두려웠다. 지훈은 한동안 정 팀장이 모니터에 띄운 복잡한 코드들을 응시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그거를 알아내야겠어. 박 비서,
내 일정은? 오늘은 공식 일정이 없으십니다. 김 부회장 일정 말고 내 어머니 6개월 전 사고, 그날의 공식 보고서 파일, 지금 당장 내 개인 서버로 전송해. 경찰 보고서, 보험사 기록, YJ 법무팀 검토 자료, 하나도 빠짐없이. 지훈의 명령에 박 비서는 의아했지만 즉각 복종했다. 수십 개의 파일이 지훈의 메인 모니터에 차례대로 전송되었다. 지훈은 그 파일들을 클릭할 용기가 나지 않아 수개월을 외면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마침내 가장 첫 번째 파일, 경찰의 공식 사고 조사 보고서를 열었다. 처참한 사고 현장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금 그날의 고통이 심장을 찔렀다. 그때 그의 귓가에 한서연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사람들은 다들 화려한 꽃만 보죠. 하지만 진짜 생명은 이 흙, 뿌리에 있어요. 작은 디테일을 관찰해야 해요. 그는 눈을 떴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데이터와 사실관계만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YJ 그룹의 총수로서 그가 가장 잘하던 일이었다. 보고서는 건조했다. 빗길 과속 덤프트럭, 중앙선 침범, 전방 주시 태만. 결론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의 가장 뒷부분, 참고 자료로 첨부된 파일들을 열었다.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차량의 블랙박스 데이터 분석표. 그는 목격자의 진술을 먼저 읽었다. 어머니의 차 뒤를 따르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증언이었다. 갑자기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이 미친 것처럼 핸들을 꺾더니 브레이크 소리는 그 다음에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순식간에 지훈은 미간을 좁혔다. 핸들을 꺾더니 브레이크 소리는 그 다음에. 그는 이 모호한 진술을 기억하며 다음 파일, 트럭의 블랙박스 EDR 데이터 분석표를 열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나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고 발생 1.5초 전, 브레이크 페달 작동 압력 80%. 사고 발생 0.7초 전 급격한 조향 각도 변화 좌측 35도.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모순이었다. 목격자는 조향 핸들 꺾음 이 먼저였다고 했고, 기계 데이터는 제동 브레이크 이 먼저였다고 기록했다. 물론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패닉 상태의 목격자가 순서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99%였다. 경찰도, 보험사도, YJ 법무팀조차 이 작은 불일치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것은 합리적인 무시였다. 하지만 권지훈에게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주애란 여사가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남편인 고건 회장과 함께 YS그룹을 일구었으며 지훈이 모르는 위기의 순간들을 수없이 헤쳐나온 강인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훈만이 아는 사실이지만 전문 드라이버에게 수년간 고급 방어 운전 및 위기 상황 대처수를 훈련받은 사람이었다. 그런 어머니가 1.5초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회피 기동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옆에서 작업하던 정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복구에 일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지훈이 모니터로 다가갔다. 화면에는 복구된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개인 일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부 암호화된 내부 감시 기록과 재무 파일로 보입니다. 정 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한 파일을 클릭했다. 파일이 열리자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명과 숫자들의 나열이 나타났다. 이게 다 뭔가 지훈이 묻자 정 팀장은 특정 문자열을 가리켰다. 대부분은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겹지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프로젝트 코드가 있습니다. D7 파주 물류단지. 지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D7 파주 물류단지. 그것은 YJ건설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차세대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지난 7개월간 그룹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숙부 김태우 부회장이었다. 어머니는 왜 김태우의 프로젝트 파일들을, 그것도 감시 기록과 재무 파일을 자신의 원예 일기장과 함께 낡은 온실에 숨겨두었던 걸까? 그리고 왜 하필 그녀는 그 직후에 사고를 당했을까? 지우는 2개의 모니터를 번갈아 보았다. 한쪽에는 파주 물류단지라는 암호가, 다른 한쪽에는 제동후 조양이라는 데이터가 떠 있었다.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2개의 사실. 그러나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극에서 권지우는 거대하고 끔찍한 진실의 악취를 맡기 시작했다. 그는 박 비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7개월 전 장례식장에서보다 더 차갑고 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박 비서, 내일 오전 9시 YJ건설 파주 물류단지 사업 관련 긴급 임원회의 소집해 김태우 부회장 포함 관련자 전원 참석, 불참은 없어. 다음날 아침 YJ그룹 타워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7개월간 비어있던 최고층 회장실에 불이 켜졌다는 소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권지우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는 지난 7개월간 방치했던 자신의 몸을 기계적으로 단련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선 그는 면도날을 들었다. 거뭇하게 자라나 절망의 상징처럼 보였던 수염이 날카로운 금속날 아래 깨끗하게 밀려나갔다. 그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가장 어둡고 가장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꺼내 입었다.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잠긴 아들이 없었다. 그곳에는 먹이를 포착한 맹수의 눈빛을 한 YJ그룹의 총수 권지훈이 서 있었다. 박 비서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벽하게 변모한 상사를 보고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뻔했다. 출발하지.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이사회 회의실이 있는 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긴 테이블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 의심, 그리고 약간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회의를 주재할 준비를 하던 김태우 부회장은 예상치 못한 조카의 등장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지훈아, 아니, 권 회장, 몸은 좀 괜찮은가? 이렇게 갑자기 회의에 참석할 줄은 몰랐네. 김태우는 능숙하게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인자한 삼촌의 가면을 썼다. 그는 지훈이 여전히 슬픔에 잠겨 판단력이 흐린, 자신이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약한 조카이기를 바랐다. 지훈은 그의 위선적인 인사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7개월간 비어있던 테이블 상석의 회장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가 자리에 앉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10도는 내려간 듯했다. 지훈은 좌중을 둘러보았다. 김태우의 측근들, 중립을 지키는 기회주의자들. 그는 7개월간의 공백이 이 회의실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회의 시작하지. 지훈이 태블릿 PC를 켜며 말했다. 오늘 안건은 D7 파주 물류단지 사업건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없는 동안 진행 상황이 아주 빨랐더군. 김 부회장.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서늘한 가시는 김태우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김태우는 헛기침을 했다. 그룹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 아닌가. 회장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누군가는 짐을 져야 했네. 자네의 슬픔을 배려해서 내가 잠시 배려.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보고서를 검토해보니 배려가 아니라 독단에 가깝더군.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YJ건설 담당 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우는 어젯밤 정 팀장이 간신히 복구해낸 몇 개의 데이터 조각과 공식 보고서를 밤새도록 대조했다. 그 결과물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거대한 비리의 냄새를 풍기기엔 충분했다. IA10 구역 시공사 태하 로지스. 내가 알기로는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신생업체인데 어떻게 YJ건설의 핵심 프로젝트 1차 벤더로 선정됐지?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지우는 스크린에 태하 로지스의 기업 개요를 띄웠다. 김태우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미소를 되찾았다. 아, 그건 지훈이 네가 너무 오래 쉬어서 감을 잃었구나. 요즘 업계는 효율성이 생명이야. 능력만 있다면 신생업체라도 기회를 줘야지. 자네 어머니, 주 여사님께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공정한 기회. 어머니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더럽혀지는 순간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음 자료를 띄웠다. 공정한 기회라. 이 태하 로지스의 자본금 흐름이 흥미롭더군. 설립 자본금이 스위스 계좌를 통해 입금되었는데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해. 그리고 이 업체의 자재 납품 단가 YJ 표준 단가보다 18%가 높아. 이게 부회장님이 말하는 효율성인가? 김태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지훈이 이 정도로 깊게 파고들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건 초기 투자 비용과 특수자재 사용으로 인한 특수자재. 지훈이 즉각 반박했다. 보고서상으로는 표준자재 H빔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보고서인가? 아니면 부회장님인가? 공격은 집요하고 정확했다. 7개월간의 공백이 무색하게. 지훈은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김태우 라인의 임원들은 감히 지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서류만 뒤적였다. 김태우는 조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슬픔에 잠긴 조카의 반항이 아니라 왕좌를 되찾으려는 사자의 포효였다. 회의는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끝났다. 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다. 권지훈이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것을. 임원들이 흩어진 후 지훈은 박 비서를 불렀다. 박 비서, YJ의 공식 라인이 아니라 내 개인 자금과 인력을 사용해 어머니 사고, 그날 덤프트럭, 그 운전기사 지금 어딨는지, 그리고 그 트럭이 소속된 다은 로지스라는 회사 뒷조사해. 공식 보고서 말고 진짜 주인을 찾아. 회장님, 그건. 박 비서는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그냥 해. 지훈의 명령은 단호했다. 한편 부회장실로 돌아온 김태우는 분노로 위스키 잔을 집어 던졌다. 유리 파편이 값비싼 카펫 위로 흩어졌다. 젠장, 그 애송이가 7개월 만에 나타나서 감히 나를 능멸해. 그는 즉시 자신의 수족을 불렀다. 권지훈을 감시해. 24시간. 누구를 만나고 어딜 가는지 전부 보고해. 그리고 그 성북동 집, 요즘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던데 거기서 뭘 하는지 알아봐. 특히 거기 새로 들어왔다는 그 정원사 여자, 그 여자부터 샅샅이 뒤져. 김태우는 본능적으로 지훈의 변화가 그 여자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날 밤 지훈의 펜트하우스. 박 비서가 긴급히 가져온 보고서는 얇았지만 그 내용은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대은 로지스, 서류상으로는 바지 사장이었지만 실소유주를 추적해보니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퍼 컴퍼니의 주인은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한 듯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 비서는 마른 침을 삼켰다.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습니다. 그 페이퍼 컴퍼니는 김태우 부회장님의 처남이 관리하는 투자 자문 회사의 자회사였습니다. 순간 펜트하우스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어머니의 사고, 다은 로지스, 김태우의 처남, 그리고 파주 물류단지 비리 의혹이 담긴 USB.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어머니는 김태우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고 그것을 눈치챈 김태우가 어머니를 제거한 것이다. 지훈의 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더 차갑게 굳어갔다. 슬픔은 이제 차가운 복수심으로 변모했다. 폭풍은 더 이상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김태우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지난번 긴급 임원회의에서 권지훈에게 당한 모욕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였다. 조카의 그 서늘한 눈빛,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태도는 그가 알던 감상적인 애송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김태우는 자신의 모든 감시망을 동원해 지훈의 뒤를 캤고 모든 보고서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성북동 자택, 그리고 그곳의 정원사, 한서연. 그 계집 하나 때문에 김태우는 이를 갈았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지훈은 거의 매일같이 그 정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뒤에야 그룹에 복귀하기 시작했다. 김태우에게 한서연은 죽은 형수 주애란의 망령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을 망치는 불길한 존재. 그는 이 악영향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장 법무팀과 보안팀 인력 데리고 성북동으로 가. 그 정원사 여자, 한서연, 무슨 수를 써서든 당장 끌어내. 계약 그 따위 건 YJ 법무팀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불법 침입이든 계약 불이행이든 아무거나 엮어. 당장. 김태우의 명령은 잔인하고 신속했다. 그는 지훈의 반응을 떠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벌레를 치워버리고 싶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성북동 정원에는 모처럼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한서연은 며칠 전 지훈과 함께 발견했던 낡은 온실 앞에서 땀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주애란 여사의 일기장에 적힌 대로 거의 죽어가던 퀸 엘리자베스 장미의 뿌리를 옮겨 심는 중이었다. 흙 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강인한 생명력에 그녀는 감탄하고 있었다. 그때 정원의 고요함을 깨고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육중한 차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들 여럿이 위압적인 태도로 정원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선두에는 지훈의 회의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기획조정실장이 서 있었다. 그는 흑투성이의 서연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당신이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YJ그룹 법무팀입니다. 지금부로 당신과의 조경관리 계약은 파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당신은 주애란 여사님의 유산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계약서상의 관리 의무를 불이행했습니다. 10분 주겠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서연은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런 종류의 오만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을 상대해본 경험이 있었다. 계약 파기라고요. 근거가 뭐죠? 전 법무법인을 통해 정식으로 고용됐고 제 일은 이 정원을 복원하는 겁니다. 훼손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은 코웃음을 쳤다. 복원이 잡초더미가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그냥 무단으로 이 집을 점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YJ 그룹을 상대로 버틸 생각 마. 그가 손짓하자 뒤에 있던 보안팀 요원들이 서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들은 서연의 연약한 팔목이라도 잡아 끌어낼 기세였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온실, 그 안에 담긴 어머니와 아들의 추억, 그리고 자신이 살려내고 있는 생명들을 지키려는 듯 두 팔을 벌렸다. 못 나갑니다. 제 계약은 주 여사님과의 약속이에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짓밟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긴 내 구역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이 여자가 정말... 기획조정실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턱짓했다. 뭐해, 당장 끌어내. 요원들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권지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박 비서가 가져온 추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는 사고 직후 거액의 돈을 받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모든 조각이 김태우를 향해 모이고 있었다. 그의 분노가 차갑게 응축되던 그때 그의 개인 보안 라인으로 연결된 비상전화가 울렸다. 성북동 자택에 비밀리에 배치해둔 박비서 라인의 경호팀장이었다. 회장님, YJ 본사 보안팀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서연 씨를 강제로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 직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여자의 날카로운 저항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훈의 눈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김태우. 감히 그는 어머니의 비리를 캐고 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한서연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에게 그녀는 단순한 정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절망의 늪에서 끌어내준,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지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놓았다. 막아. 내 사람들이라는 거 티내지 말고 무슨 수를 써서든 시간 벌어. 지훈이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박 비서의 사무실 전화가 불이 붙은 듯 울렸다. 박 비서가 재빨리 받고는 사색이 되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김태우 부회장님이 1시간 뒤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회장 권지훈의 정신감정 및 직무정지 요청입니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차갑게 웃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김태우는 성북동에서 소란을 피워 자신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린 뒤 이사회에서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 줍데타, 쿠데타를 완성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는 지훈이 여전히 감정적이고 불안정하며 특히 한서연이라는 약점이 공격받으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 계산했다. 박 비서, 지훈이 넥타이를 고쳐매며 일어섰다. 그의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분노의 떨림도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결단력만이 느껴졌다. YJ그룹 전체 이사진에게 내 이름으로 메시지 보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할 것. 그리고 차 준비해. 이사회로 간다. YJ그룹 이사회 회의실. 김태우는 이미 도착해 이사들을 상대로 조카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어머니의 죽음 이후 심각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체불명의 정원사에게 집착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일부 이사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것이 YJ그룹의 미래를 위한 저의 고통스러운 결단입니다. 부디. 김태우가 연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리던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권지훈이 들어섰다. 7개월간의 공백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늘 한 점 없는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쇠약하지도 불안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위험해 보였다. 지우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사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그는 김태우의 연설을 무시한 채 곧장 자신의 자리, 회장석으로 걸어갔다. 김태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지훈이 자신의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고 생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마침 잘 왔구나. 내 건강 문제로 이사님들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제 건강 문제요. 지훈이 김태우의 말을 자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제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삼촌. 그는 삼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경멸을 담아 내뱉었다. 지우는 태블릿 PC를 회의실 중앙 스크린과 연결했다. 제가 정신이 불안정해서 내린 결정인지 여기 계신 이사님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죠. 화면에 뜬 것은 D7 파주 물류단지의 내부 감사 자료였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김태우 부회장께서는 테아로지스라는 유령 회사에 표준 단가보다 18%나 비싼 금액으로 1차 시공을 맡기셨더군요. 김태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그리고 방금 전 지우는 다음 화면을 넘겼다. 그곳에는 YJ 보안팀이 성북동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기획조정실장이 한서연의 팔을 잡아끄려 하고 있었다. 이사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어머니의 유산을 관리하는 개인 사택에 그룹의 공식 보안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과연 정신이 온전한 경영자의 판단입니까? 지훈의 시선이 김태우에게 고정되었다.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비리가 담긴 USB를 되찾기 위해 혹은 그것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발악이었습니까?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USB라는 단어가 김태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지훈이 그 정도까지 알았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지훈은 김태우를 몰아붙일 수많은 증거 중 가장 확실하고 충격적인 두 가지만을 골라 이사들의 면전에 던진 것이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김태우를 보지 않았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선언했다. YJ그룹의 회장 권지훈입니다. 오늘부로 김태우 부회장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킵니다. 또한 D7 파주 물류단지 프로젝트 관련자 전원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합니다. 그는 김태우의 정신감정 안건을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특별 감사로 완벽하게 뒤집어 엎었다. 모든 이사들이 지훈의 카리스마와 냉철함에 압도당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김태우는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은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자신이 7개월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10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았다. 쇠약해진 사자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이사들은 감히 서로의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김태우 부회장이 보안 요원들에 의해 안내되어 나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았다. 권지훈은 그들의 굴욕적인 퇴장을 지켜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있었다. 그는 굳어버린 이사들을 향해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늘부로 그룹 내 D7 프로젝트 관련 모든 자료는 회장실 직속으로 이관됩니다. 특별감사팀이 파견될 것이며 관련자들은 전원 대기하십시오. 회의 끝. 그의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닌 전쟁 선포였다. 이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거대한 회의실에는 지훈과 박비서 단둘만이 남았다. 지훈은 7개월 만에 돌아온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승리의 희열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거대한 진실의 빙산 일각을 확인했다는 무거운 현실만이 그를 짓눌렀다. 성북동 자택의 한소연은 박비서 라인의 경호팀에 의해 무사히 보호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박비서, 펜트하우스에 워룸을 가동해. 정 팀장, 지금 즉시 화상으로 연결해. 지훈의 명령에 박비서는 즉각 움직였다. YJ 타워 최상층의 펜트하우스. 그곳의 서재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다. 한쪽 벽면을 밀면 YJ 그룹의 핵심 서버 및 외부 보안 라인과 직결된 최첨단 상황실, 웨어룸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은 그곳에서 수많은 M&A와 위기 상황을 지휘했었다. 7개월 만에 그 방의 모니터들이 다시 불을 밝혔다. 회장님, 정 팀장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 팀장의 얼굴은 흥분과 긴장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이사회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 들은 터였다. 회장님, USB 거의 다 복구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닙니다. 이건... 정 팀장은 말을 고르지 못하고 모니터에 파일들을 띄웠다. 지훈과 박 비서는 숨을 죽였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수백 개의 암호화된 파일들이었다. 어머니가 숨겨둔 USB는 김태우의 개인 서버 깊숙한 곳에서 직접 빼낸 원본 데이터 그 자체였다. 그 안에는 테아 로지스를 포함한 수십 개의 유령 회사들, 그리고 그 회사들을 통해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로 흘러들어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 흐름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김태우가 이 정도까지... 박 비서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YJ 그룹 자체를 좀먹는 거대한 암세포였다. 하지만 지훈의 시선은 자금 흐름도가 아닌 다른 폴더에 고정되었다. 디실 자재 이중 장부. 지훈이 명령했다. 열어. 정 팀장이 파일을 열자 2개의 대조표가 화면에 나타났다. 왼쪽은 YJ 건설이 공식적으로 입찰받고 승인한 특 A급 고장력강과 고밀도 콘크리트의 납품 목록이었다. 오른쪽은 테아 로지스를 통해 실제로 현장에 납품된 자재 목록이었다.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오른쪽 목록의 자재들은 이름만 비슷할 뿐 단가와 강도 면에서 기준치에 한참 미달하는 저급 중국산 폐자재들이었다. 이게...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D7 파주 물류단지.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수천 명의 인원이 상주하고 하루에도 수백 대의 대형 트럭이 드나드는 거대한 복합 환승 센터였다. 그리고 그 핵심은 주요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대형 고가 다리였다. 그 다리에 저런 폐자재가 사용되었다면... 회장님, 이것 보십시오. 정 팀장이 다른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김태우가 테하 로지스 사장 바지 사장이 아닌 진짜 핵심 인물과 나눈 비밀 통화 녹음이었다. 그 속에서 김태우는 태연하게 말했다. 겉보기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준공 승인, 그건 내가 알아서 해. 10년 아니 5년만 버텨주면 돼. 그 안에 우린 다 빠져나올 거니까. 5년. 그들은 거대한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끔찍한 도박. 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어머니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이 끔찍한 대량 살상 계획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지훈은 고개를 돌려 박 비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 정도의 내부 자료를... 주혜란 여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였다. 그녀는 자선 사업과 정원 가꾸기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다. 박 비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언가 떠오른 듯 급하게 자신의 태블릿을 조작했다. 회장님, 혹시
주 여사님께서 후원하시던 푸른 시민 연대라는 곳을 기억하십니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주 여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거액을 후원하신 곳입니다. 파주 지역의 환경 및 건축 안전을 감시하는 작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박 비서가 관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충격적인 보고서 제목이 들어왔다. D7 파주 물류단지 교각공사 현장. 불량 골자의 사용 의혹 민원 보고. 사고 발생 2달 전 날짜였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어머니는 자선 활동을 통해 이 민원을 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혹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Y와의 이름이 거론되자 그녀는 직접 확인에 나섰다. 그녀는 YJ와의 안주인으로서 그리고 권지훈의 어머니로서 그룹의 명예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려 했다. 그녀는 남편의 오래된 충복이자 지금은 은퇴한 그룹의 전산 보안팀장을 비밀리에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권한 혹은 아들인 지훈의 아이디를 이용해 그가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놓아버린 틈을 타 김태우의 서버에 접근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어머니는 이 USB를 들고 아들을 찾아가려 했을 것이다. 혹은 마지막으로 동생인 김태우에게 자수할 기회를 주려 했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김태우는 눈치챘다. 자신의 서버가 뚫렸다는 것을,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견제하던 형수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계획했다. 덤프트럭 운전사, 대운 로지스, 필리핀 도피, 모든 것이 이 USB 하나를 덮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끔찍한 연극이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를 지배하는 것은 슬픔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환멸과 강철 같은 복수심이었다. 숙부인 김태우는 단순한 탐욕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수를 살해하고 수천 명의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서슴지 않는 괴물이었다. 지우는 정 팀장에게 명령했다. USB의 모든 자료, 사본 3개 만들어. 하나는 스위스 은행 내 개인 금고로, 하나는 박 비서가 지정하는 제3의 장소로, 마지막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즉시 검찰 내에 우리가 심어둔 라인 연결해. 워룸의 공기는 이제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권지훈은 어머니의 죽음이 남긴 진정한 비극, 그 잔인함의 민낯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권지훈의 방역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그것은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다. 김태우는 직무정지라는 치명타를 입었지만 그가 YJ 그룹 내부에 수십 년간 심어둔 독버섯 같은 인맥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들은 김태우의 몰락이 곧 자신들의 몰락임을 알기에 물밑에서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권지훈은 이 모든 것을 예측했다. 이사회 다음 날, 지훈은 펜트하우스의 워룸이 아닌 성북동 자택을 찾았다. 그곳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어머니의 유산이 아니었다. 진실이 시작된 곳이자 그가 다시 인간으로 숨 쉴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장소였다. 그가 정원에 들어섰을 때 한서연은 지난번 소동이 무색하게 묵묵히 흙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평온했고 그 평온함이 지훈의 들끓는 분노를 다스렸다. 괜찮습니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은 염려가 배어 있었다. 그는 박 비서를 통해 YJ그룹 최고 수준의 사설 경호팀을 정원 외곽에 비밀리에 배치한 상태였다. 김태우가 다시는 그녀에게 손댈 수 없도록. 하지만 그는 그녀가 겪었을 공포가 걱정되었다.
한서연은 장갑을 낀 손으로 땀을 닦으며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결의로 빛났다. 제가 괜찮은 게 중요한가요? 어제 이사회 소식 들었어요. 회장님이야말로 괜찮으세요. 당신 숙부. 보통 사람이 아니던데요. 그녀는 흙을 털어내듯 담담하게 말했다. 지우는 대답 대신 그녀 옆에 쪼그려 앉았다. 값비싼 슈트 바지가 흙먼지에 더러워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괴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증명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심을 넘어선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시야가 좁아져요. 회장님, 정원을 가꿀 때도 그렇죠. 저 잡초를 뽑아버리는 데만 집중하면 그 밑에 숨어 자라나는 새싹까지 밟아 죽이게 돼요. 그녀는 날카로운 호미로 잡초의 뿌리만 정확히 겨냥해 뽑아냈다. 목표는 명확하게, 하지만 시선은 넓게.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네요. 그녀의 말은 언제나처럼 지훈의 심장을 관통했다. 한서연은 그의 전략가도 조언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기준이었다. 그가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도덕적 무게추였다. 그는 이 여자를, 그리고 이 정원을 반드시 지켜야 했다. 동시에 그는 깨달았다. 한서연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녀를 자신의 가장 안전한 요새, 즉 펜트하우스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한서연에게 펜트하우스의 게스트룸을 내주었다. 물론 그녀는 내 정원은 어떡하냐며 완강히 거부했지만 지우는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정원은 내가 보낸 최고의 팀이 관리할 것이고 당신은 나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줘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이 싸움의 중요한 팀원임을 강조했다. 이제 지훈의 곁에는 박 비서의 절대적인 충성과 정 팀장의 기술력, 그리고 한서연의 도덕적 나침반이 함께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권지훈의 진짜 전략이 시작되었다. 그는 김태우라는 맹수를 잡기 위해 치밀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적을 안심시키는 것이었다. 권지훈은 이사회에서 김태우를 직무 정지시킨 이후 의도적으로 그룹 경영에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DJD7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감사를 선포했지만 그 진행은 지지부진했다. 감사는 YJ 법무팀의 형식적인 서류 검토 수준에서 멈춰섰다. 김태우 라인의 임원들은 초반의 긴장에서 벗어나 서서히 안도하기 시작했다. 그것 봐. 그 애송이는 그저 감정적으로 날뛰었을 뿐이야. 증거, USB 그게 정말 확실했다면 지금쯤 검찰이 들이닥쳤겠지.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라 손도 못 대는 거다. 자택에 집거하던 김태우는 자신의 수족들로부터 올라오는 보고를 받으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지훈이 이사회에서 모든 카드를 소진했다고 판단했다. 지훈은 이 모든 소문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 심지어 그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거나 새로 들인 정원사에게 빠져 업무를 등한시한다는 식의 루머가 사내에 퍼지는 것을 막지 않았다. 김태우는 지훈이 또다시 7개월 전에 무기력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지훈은 YJ그룹의 총수가 아닌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 권지훈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박 비서를 통해 검찰 내부에 가장 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라인, 과거 아버지와 연이 깊었던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와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YJ의 공식 법무팀을 완벽하게 배제했다. 심야의 안전 가혹,
지우는 한 부장검사에게 USB 원본의 사본 하나를 건넸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닙니다. 부장님, YJ 건설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대규모 사기극이자 수천 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예비 살인입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하고 D7 프로젝트의 이중장부와 불량자재 데이터를 브리핑했다. 한 부장검사는 자료를 검토할수록 표정이 굳어갔다. 권 회장, 이건 YJ 그룹 전체가 뒤집어질 수 있는 사안이네. 그리고 자네의 숙부, 김 부회장은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종신형도 각오해야 할 거야. 그는 지훈의 의도를 파악했다. 우리가 움직이길 바라는 건가? 아닙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움직이시면 꼬리만 잡고 끝날 겁니다. 김태우는 이 정도 증거로는 꿈쩍도 안 할 인간입니다. 그는 자신이 YJ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법 위에 있다고 믿는 자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만천에 드러내는 순간 그때 움직여 주십시오. 지훈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김태우는 D7 프로젝트를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하며 정계 진출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준공식 및 프레스데이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자신의 조카에게 망신을 당한 지금. 그는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이 행사를 더욱 성대하게 치를 것이 분명했다.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완벽하게 추락해야 합니다. 저는 그 무대를 만들겠습니다. 부장님은 막이 내릴 때 등장해 주십시오. 지훈의 눈은 차갑고도 뜨거웠다. 검사는 그의 눈에서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이 거대한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 검찰과의 협력이 확보되자 지훈은 두 번째 덫을 놓았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디젤 프로젝트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흘렸다. 단 USB 핵심 증거는 제외했다. 그는 김태우를 궁지로 몰되 도망칠 구멍은 남겨두지 않는 수준을 정확히 조절했다. 언론에서는 서서히 파주 물류단지의 부실 시공 의혹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루머가 확산되었고 YJ 건설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 궁지에 몰린 김태우는 예상대로 반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공작이라며 오히려 D7 프로젝트의 준공기념 프레스데이를 예정보다 앞당겨 대대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언론 앞에서 직접 안전성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자신만만해 했다. 그는 지훈이 파놓은 덫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프레스데이 D1. 지훈은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파주 방향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한서연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펜트하우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실내 정원에서 성북동에서 가져온 매화나무 가지를 돌보고 있었다. 내일이네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 사람, 정말 당신이 친 덫에 걸려들까요? 그녀는 지난 며칠간 지훈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전략가였지만 동시에 매일 밤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으며 고통을 삼키는 아들이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짚었다. 그는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오만함이니까요. 그는 자신이 언제나 이겼다고 생각하고 저를 그리고 어머니를 얕봤습니다. 내일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온 세상 앞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검찰은 행사장 주변에 인력을 배치할 준비를 마쳤고 방송국 카메라들은 YH가 자랑하는 최첨단 프레젠테이션을 담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의 중심에는 권지훈이 심어둔 진실이라는 이름의 폭탄이 숨겨져 있었다. 파주 물류단지의 준공식 현장은
김태우 부회장의 오만함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었다. 수백 명의 언론인, 정계 인사, 그리고 YJ그룹의 투자자들이 거대한 행사장 안을 가득 메웠다.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그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을 향했던 모든 의혹을 짓밟고 완전한 승리를 선언할 참이었다. 김태우는 연단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그는 권지훈이 어제 흘린 부실 공사, 루머 따위는 이미 잊었다는 듯 여유로웠다. 오히려 그는 그 루머를 역이용할 생각이었다. 자신의 결백함과 이 위대한 프로젝트의 완벽함을 증명할 가장 극적인 무대 장치로 말이다. 그는 자신의 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비웃었다. 행사장 뒤편. 관계자석에 권지훈이 소리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슈트를 입고 완벽하게 감정을 감춘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그의 존재를 알아차린 몇몇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패배를 인정하고 숙부의 승리를 축하하러 온 조카처럼 보였다. 김태우는 그런 지훈을 흘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같은 시각 YJ그룹 펜트하우스의 웨어룸, 한서연과 정 팀장, 그리고 박 비서가 수십 개의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현장의 모든 CCTV와 방송사 송출 화면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서연은 흙 대신 차가운 태블릿 PC를 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지만 모니터 속 지훈의 굳건한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회장님께서 신호를 주시면 1번 서버로 즉시 전환합니다. 정 팀장, 준비됐죠? 박 비서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정 팀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짧게 답했다. 대기 중입니다. 김태우가 제어하는 메인 프레젠테이션 서버는 이미 제 손 안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쇼를 진행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무대 감독은 우리입니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김태우는 자신의 가장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연단에 올랐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두 팔을 벌려 화답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YJ그룹의 새로운 미래, D7 파주 물류단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행사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최근에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 언급했다. 일부 불순한 세력들이 YJ의 위대한 도전을 폄훼하려 했습니다.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는 연기하듯 또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데이터와 영상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김태우는 거대한 중앙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보여주십시오. YJ의 기술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안전한지. 그가 신호를 보내자 웅장한 음악과 함께 YJ 건설의 홍보 영상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완벽하게 건설된 교각,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김태우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걸렸다. 이것이 YJ의 힘입니다. 이것이 그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지훈이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신호가 갔다. 워룸의 정 팀장이 엔터키를 눌렀다. 실행합니다. 웅장한 홍보 영상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행사장이 순간 술렁였다. 기술적인 문제인가? 김태우가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화면은 다시 켜졌다. 그곳에 뜬 것은 YJ의 로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위스 은행의 익명 계좌 거래 내역서였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테하 로지스라는 이름으로 흘러 들어간 기록이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방송실 뭐 하는 거야. 김태우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스피커를 찢을 듯한 김태우 자신의 목소리였다. 겉보기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준공 승인, 그건 내가 알아서 해. 10년 아니, 5년만 버텨주면 돼. 그 안에 우린 다 빠져나올 거니까. 행 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카메라가 연단 위에 김태우와 스크린 속의 증거를 번갈아 비추었다. 김태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음해라고. 조작이라고 역할. 그때 행 사장 뒤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권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연단을 향해 걸어 나왔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박 비서가 미리 확보해둔 보조 마이크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도 흥분하지도 않았다. 오직 얼음 같은 냉기만이 흘렀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지 대답해 보시죠, 김태우 부회장. 지훈이 연단 근처에 서자 스크린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낯선 남자의 얼굴이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 그가 필리핀의 어느 어두운 방에서 찍힌 영상이었다. 그는 울먹이며 고백했다. 김태우 부회장의 지시였습니다. 주혜란 여사님을 그냥 가벼운 사고만 내라고 했습니다. 돈을 받고. 김태우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당신은 돈 때문에, 당신의 탐욕 때문에 당신의 형수를, 제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지훈의 말에 행 사장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지훈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마지막 증거. 어머니의 USB에 담겨있던 핵심. 이중 장부가 나타났다. YJ가 승인한 특 A급 고장력강의 설계도와 테하 로지스가 실제로 납품한 저급 중국산 폐자재의 성분 분석표가 나란히 떠올랐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는 명백한 사기였다. 권지훈이 김태우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당신은 돈을 훔친 게 아니야. 당신은 이 다리를 이용할 수만 명의 목숨을 훔치려 했어. 당신은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대량 학살을 계획한 괴물이야. 닥쳐, 이 애송이가. 네가 감히. 김태우는 이성을 잃고 지훈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연단에서 뛰어내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행 사장의 모든 출입문이 동시에 열렸다. 굉음과 함께 수십 명의 인력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방송국 카메라맨이나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검은색 정장에 검찰이라고 쓰인 배지를 단 수사관들이었다. 선두에는 한 부장검사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 수갑이 들려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한 부장검사의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행 사장을 제압했다. 김태우 씨 살인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공안전위험 유발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김태우를 둘러쌌다. 이거 놔 너희들. 권지훈 내놈이 감히. 김태우는 발악했지만 그의 손목에는 무력하게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그 연단 아래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노려보았다. 증오와 경멸, 그리고 뒤늦은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하지만 권지훈은 그를 마주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시선을 돌린 후였다. 그는 자신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7개월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 괴물의 비참한 마지막을 굳이 눈에 담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워룸. 한서연은 김태우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니터 옆 성북동에서 가져온
매화나무 가지 끝에 맺혀 있던 작은 꽃눈이 마치 이 모든 것을 지켜보기라도 한 듯 아주 미세하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길고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그날의 폭로가 있은 지 3개월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YJ 그룹 스캔들은 법의 심판으로 마무리되었다. 김태우는 1심에서 살인교사 및 수천억 대의 특경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오만한 제국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YJ 그룹은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그리고 권지우는 그 겨울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펜트하우스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그룹의 심장부, 회장실에서 무너진 모든 것을 재건하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에는 7개월 전에 냉기 대신 한서연이 펜트하우스에 가져다 놓았던 작은 매화나무 가지가 꽂힌 화병이 놓여 있었다. 겨울을 이겨낸 가지 끝에 여린 잎이 돋아나 있었다. 그룹의 재건은 피를 말리는 과정이었다. 김태우가 남긴 부패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지우는 그룹의 절반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김태우 라인에 섰던 모든 임원이 예외 없이 옷을 벗었고 그들의 비리에 연루된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은 전면 파기되었다. YJ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시장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언론 앞에 서서 직접 브리핑을 했다. 그는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그룹의 치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태도는 냉철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의 차가움과는 다른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디제블 파주 물류 단지였다.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후 그곳은 죽음의 달이라 불리며 흉물처럼 방치되었다. 지우는 그룹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이미 완공된 교각의 전면 해체 및 재시공을 결정했다. 그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고 YJ의 잘못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결정에 반발하는 주주들도 많았다. 하지만 지우는 단호했다. YJ는 이윤을 남기기 전에 사람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지키려 하셨던 것도 제가 앞으로 지켜야 할 것도 그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확고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YJ그룹의 총수가 변했음을 감지했다. 과거에 그는 효율성과 숫자를 신봉하는 냉혈한 천재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옳은 길을 가려는 지도자였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펜트하우스의 웨어룸은 해체되었다. 그곳은 이제 한서연이 꾸민 작은 실내 정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3개월간 그곳에 머물며 지훈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전략을 조언하지 않았지만 그가 전략을 짜기 전에 왜라는 질문을 잊지 않게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권지우는 이른 아침부터 YJ 타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룹의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봄 기운이 완연해진 4월의 아침이었다. 그는 박 비서의 수행도 마다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차가 향하는 곳은 성북동, 어머니의 옛집이었다. 육중했던 철문은 이제 활짝 열려 있었다. 그가 정원 입구에 섰을 때 그는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마주했다. 9개월 전 그가 처음 찾았을 때의 그 황량하고 죽어가던 정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곳에는 만개한 봄이 눈부신 생명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끼셨다던 늙은 매화나무는 솜사탕 같은 흰 꽃을 피워냈고 그 아래에는 서연이 심었던 수선화와 튤립이 저마다의 색을 뽐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흙냄새와 꽃향기가 뒤섞여 지훈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잊고 지냈던 유년의 향기를 맡는 듯했다. 정원 한가운데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편안한 작업복 차림으로 갓 피어난 퀸 엘리자베스 장미의 가지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가 6개월 전 거의 죽어가던 것을 살려낸 바로 그 장미였다. 그녀는 지훈의 기척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오셨어요, 회장님. 아니, 이젠 그냥 지훈 씨라고 불러도 되려나. 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여자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7개월간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말들로 싸워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단순한 단어조차 찾기 어려웠다. 서연 씨, 그는 그녀의 곁에 멈춰 섰다. 정원이 살아났네요. 그가 간신히 꺼낸 말이었다. 서연은 장미가지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맑았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원래 살아있었어요. 그저 겨울이 길었을 뿐이죠. 뿌리는 죽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흙이 살짝 묻은 손으로 장미꽃잎을 어루만졌다. 이 정원은 주 여사님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이제 지훈 씨의 것이기도 해요. 어머니께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분명 기뻐하셨을 거예요. 정원뿐만이 아니라 당신 모습도요. 지훈은 어머니의 온실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에게 절망의 시작을 알렸던 그곳. 그는 그 안에서 발견했던 낡은 일기장과 USB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처럼 강하면서도 자신과 달리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어머니는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YJ의 주인이 되기만을 바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냉철하고 강해져야 한다고. 하지만 틀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사람이 되길 바라셨던 겁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전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당신은 제게 흙을 보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꽃이 아니라 뿌리를 보라고 했죠. 당신의 그 말이 없었다면 전 아마 어머니의 죽음이 남긴 진실을 마주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겁니다. 영원히 펜트하우스에 갇힌 유령으로 살았겠죠. 서연은 그의 고백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라는 남자가 지난 몇 달간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홀로 견뎌왔는지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가 무너진 그룹을 재건하고 괴물 같은 숙부와 싸우면서도 매일 밤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으며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지훈 씨. 당신 안에도 강한 뿌리가 있었어요. 전 그저 물을 조금 줬을 뿐이에요. 지훈은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옅은 미소를 지었다. 9개월 만에 그가 짓는 진짜 미소였다. 슬픔도 분노도 긴장도 없는 편안한 미소. 서연 씨, 당신과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이 정원은 완벽하게 복원되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서연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흙 묻은 손을 자신의 깨끗하고 상처투성이인 싸움의 흔적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이 정원은 이제 완벽하지만 제 삶은 아직 재건 중입니다. 잡초는 뽑았지만 거름도 줘야 하고 새 씨앗도 뿌려야 하죠. 그의 목소리는 YJ, 그룹 총수의 목소리가 아닌 한 남자의 진심 어린 목소리였다. 내 인생이라는 정원을 나와 함께 가꿔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화려한 프로포즈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하고 무거운 약속이었다. 한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아끼던 겨울을 이겨낸 매화나무 가지를 가리켰다. 저 꽃이 지면 올해는 더 튼튼한 열매가 열릴 거예요. 내년 봄에는 더 아름다운 꽃이 피겠죠. 지우는 그녀의 대답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천천히 끌어안았다. 차가운 슈트의 감촉과 따뜻한 흙냄새가 하나로 뒤섞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들 앞에 펼쳐진 눈부신 봄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비극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이었고,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밝아오는 새벽이었다.